자, 양창순님의 명리심리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서문을 소개했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제1장 명리학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의 첫 번째 챕터 소중한 존재로서 나의 근원을 찾는 일, 그리고 점성학, 서양의 점성학과 명리학을 비교하면서 명리학에 대해서 소개를 하십니다. 물론 서양에는 점성학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점성학과 명리학은 유사한 점이 있다. 점성학은 내가 태어난 순간의 별자리로 나를 아는 것이고, 명리학은 그 순간 우주에 가득 찬 기로 내 출생의 비밀을 밝히는 학문이다. 즉 점성학이 눈에 보이는 별자리를 가지고 말한다면 명리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기로 나를 아는 것이다. 굉장히 서양적이고 동양적인 것을 아주 명쾌하게 상징하죠. 출생한 그 시간, 그 공간, 그 상황을 통해서 나의 운명을 알고 싶었던 인간의 욕망은 같은데, 서양은 정말 육안으로 눈에 보이는 그걸 선택했고, 동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느껴지는 우주의 기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서양의 사대주의 사상과 서양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 유물론적인 세계관, 근대화되면서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과학적이다. 그것이 더 발달한 것이다. 선진적인 것이다. 라는 그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해, 편견으로 인해 서양의 점성학은 그래도 뭔가 같은 재미로 본다고 해도 뭔가 과학적이지만 동양의 사주팔자 명리학 같은 거는 미신이다. 이건 종교다라는 식으로 가는 그것을 얼마나 배제해야 하는지 바꿔야 하는지. 요즘은 이제 뒤에 이 책에도 양자물리학 얘기가 나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요가를 하시는 분 또는 인도 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꼭 인도 철학이 아니라 모든 철학이나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어떤 학문을 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그런 이분법적이고 물질론적이고 유물적인 세계관에 취해서 서양 것은 무조건 과학적이고 동양 것은 비과학적이다라는 것은 조금 배제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명리학의 기본은 나의 생년월 일시를 가지고 자연의 기를 상징하는 오행으로 전환해 그 오행의 상호작용으로 나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그 5가지의 특성은 고착된 것이 아니라, 멈춰 있거나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게 단일 행자잖아요. 움직인다는 거죠. 행으로 변화한다. 즉 명리학은 내 명의 이치가, 내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죠. 저희가 점집을 찾아가거나 사주팔자를 보거나 하는 거는 이미 내 미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라도 알아서 조심하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면 기뻐하거나 그러고 싶어서 예언을 듣고 싶어서 가잖아요. 근데 이제 명리학이나 주역을 학문으로 공부하신 이 작가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명리학은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학의 중요한 건 별표해 놨네요. 자기를 알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노력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자는 것이 명리학의 기본 사상인 것이다. 굉장히 진취적이고 이걸 미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리고 정말 인문학적인, 인간을 위한. 그래서 기본이 제일 먼저 되는 게 자기를 알고, 그래서 앞에서 작가가 명리학은 사실 동양의 성격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성격. 너의 성격을 먼저 알 수 있게 된다. 음양오행을 통해서. 저 옛날의 장자는 하늘과 땅은 나와 함께 생겨났다 라는 말을 남겼다.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한 글도 없다. 물론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늘과 땅은 존재했다.
하지만 그것이 내게 존재하는 것은 내가 그 하늘과 땅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하늘과 땅도 없는 거죠. 이거 굉장히 양자물리학적인, 양자역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든 물질은 쪼개면 원자 수준이고 그거는 진동이나 파동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지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로 되어 있지 않다. 근데 그 원자의 진동 파동의 에너지는 그냥 그렇게 진동 파동의 에너지로 있다가 관찰자가 바라보는 순간 물질화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양자 물리학인데 마찬가지죠. 하늘과 땅은 원래 있지만 내가 태어나서 그것을 관찰하는 순간 그 에너지가 서로 만나면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죠. 맹자도 그 비슷한 말을 남겼다. 만물이 내 안에 깃들어 있다 라고 한 것이다. 나는 나의 눈, 코, 입, 귀, 손 등을 통해 세상을 알아간다. 즉 만물은 당연히 이미 존재하지만 그것 또한 내가 그 존재를 알 때,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자각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의미를 갖는다. 내가 그들의 존재를 모르는 동안 내게 있어 그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었다. 다시 말해 내가 모르는 세상은 분명 존재하지만 내가 알기 전까지 그 세상은 내게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이다. 명리학은 그처럼 소중한 존재인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내 운명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학문이다. 동양의 모든 학문에서 깨달음,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요가도 그렇고 그 방법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그 특성을 살피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시대에 살아도 인간은 자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다. 융은 정말 서양인이지만 동양 철학, 특히 인도 철학, 요가, 쿤달리니, 차크라를 서양의 심리학으로 표현한 분이죠. 그래서 요가나 인도 철학 하시는 분들은 융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실 거고 또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굉장히 재밌는 지금 읽고 있는 책도 뭐 칼 융과 차크라, 파동 에너지와 차크라,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왜 차크라를 공부했을까라는 책을 공부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 책을 가지고 유튜브에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분들 우리 지도자들과 함께 스터디를 할 계획이에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현대심리학과 차크라를 연결시킨 저희 동국대학교 김재민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주교재로 삼으신 책인데 서울불교대학원 박사이신 박미라 선생님이 지으셨고 요가 철학을 아예 모르면 좀 어려운 책이에요.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만든 거라. 근데 요가 철학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알고 뭐 지도자 교육 같은 데서 이제 인도 철학을 좀 배우셨다면 읽고 한번 그렇게 이렇게 쫙 에세이처럼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고 전공서적처럼 공부하면서 읽으신다면 굉장히 큰 이슈를 받을 책입니다. 칼 융이 거기서도 많이 나오고 이 책에서도 프로이드랑 융이 많이 나와요. 이제 융은 인간의 집단 무의식이라는 말 자체를 융이 처음 이제 말을 했는데 그 전에는 서양은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프로이드가 의식과 무의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프로이드와 융처럼 의식,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까지 얘기한 걸 이제 심층심리학이라고 했는데 융은 그 프로이드한테서 벗어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는데 그 무의식 중에 개인 무의식이 있고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 인간 안에 있는 인간들이라면 어떤 지역이나 시공간을 모두 초월한 그러니까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정신 작용 그거를 원형이라고도 표현하고 집단 무의식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원형이나 집단 무의식을 인도 철학에서 신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뿌라나 또는 뿌루샤 또는 아뜨만. 그래서 개인의 어떤 에고
에서 벗어나서 그 신성이나 즉 집단 무의식이나 원형을 깨닫는 순간 의식이 진화하고 깨달음이 온다. 모든 깨달음은 낮은 의식 차원에서 높은 의식 차원으로 계속 진화해 나가는 것이,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융이 인간의 집단 무의식에는 태고 유형이라고 하여 마법, 신, 악마, 거인 등과 더불어 나무, 태양, 달, 바람, 강, 불 등의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한 것 역시 인간과 자연의 연관성을 설명한 예다. 태고 유형을 통해 이미 우리의 뇌 안에 자연에 대한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개념은 그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를 뜻하는 사이케라고 읽어야 되나요? 라는 말이 라틴어로 본래 영 또는 혼을 뜻하는 단어였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서양에서도 이미 인간이라는 존재가 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클레스가 우주는 흙, 공기, 물, 불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사원소설이나 그의 제자들이 인간은 냉, 건, 습, 열의 사체액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것 모두 인간을 이루는 것이 결국은 기라는 점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몸의 60%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도 우리가 막연하게 기의 존재, 에너지의 존재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확 와닿지 않죠. 게다가 우리는 이제 학교 교육을 받을 때 계속 서양식 근대화된 교육을 받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약간 이상한, 학교라는 어떤 정규 교육 체계에서 벗어난 다른 데서 공부해야 되는 거였는데, 이분이 이렇게, 사실 우리가 70% 이상 물이다. 그건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데, 우리는 사실 60% 이상이 산소, 기체네요. 공기.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기 덩어리다. 라는 것이 더 와닿습니다. 동양은 그것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우주와 자연과 우리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 것뿐이다. 즉 내가 태어난 그 순간의 우주의 기가 내 몸에 들어와 나를 이룬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나의 생일이 바로 나를 이루는 우주적 기의 상징이다. 그것이 자연을 바라보는 동양과 서양의 가장 큰 시각 차이기도 하다. 이 제목 너무 50년을 살고 보니 49년이 후회되더라. 너무 인간적입니다. 이렇게 정신세계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많은 환자들을 상담해 주시면서 건강하게 만드신 분도 50년을 살았는데 49년이 후회되신답니다. 이제 안분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 편에 말했던 자유의지,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뿐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부른다 라는 문장을 얘기했는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도교에서 많이 나오는 안분지족 하면은 뭔가 좀 포기하는 느낌이잖아요. 다 내려놓고 그냥 신선처럼 훌훌 떠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안분지족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이 시점에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모든 괴로움과 갈등과 고가 생기거든요. 내가 아사나 진도를 받았는데 난 당연히 뭐 이거 하루 이틀이면 할 줄 알았지. 근데 안 돼. 한 달, 두 달, 막 6개월, 1년 돼도 안 돼. 받아들이는 게 굉장한 마음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순간 또 그 아사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안분지족이라는 것은 사실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마음의 힘이다. 나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시점의 나를,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이유도
상대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나의 기대치대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변했다고 원망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변하기 이전에 그도 지금과 같은 사람이었다. 어쩌면 지금과 똑같은 행동을 그때도 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때는 보고 싶지 않았거나 눈에 씌어진 콩깍지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지금에야 눈에 띄기 시작한 것뿐이다. 즉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 기대치가 변한 것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하는 세상과 상대를 원망한다. 무슨 일이나 관점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도 함께 말이다. 네. 이 부분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그러니까 내 관점에 세상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든 관점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알아차리면 갈등이 그렇게 없다. 안분지족을 깨닫는 것이든 인간관계에서 기대치를 줄이는 것이든 결국 삶은 결핍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의 관점을 바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일까?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내 삶의 흐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일종의 평안한 감정이었다. 요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시탄가 요가를 이제 겉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은 굉장한 에고와 막 집념과 막, 저 사람들은 진짜 단단한, 막 올림픽 선수처럼 막 저걸 한다, 막 저 자세를 하기 위해서 매일 저렇게 노력한다, 이렇게 보시는데, 아시탄가 요가 수련을 해서 진도가 차근차근 나고 매일 그 똑같은 수련을 반복하면서 얻어지는 가장 큰 선물은 일상생활의 평안함입니다. 너무 기쁘지도 않고 너무 추락하지도 않고 이렇게 들뜨지도 않고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매트 위에서 매일 하루 2시간 동안 되니까 일상생활에서 나를 받아들이는 건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선물은 마지막은 평안함인 것 같아요. 척추가 길어지고 뭐 척추의 가동 범위가 좋아져서 호흡이 깊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죠. 여러 가지가 다 시너지로 오겠죠. 유계 신경계를 통제하고 조절하다 보니 그 고난이 자세가 되는 거고 그거에 집중하고 몰입하다 보니 내 몸이 개발돼서 신경계가 안정돼서 평안함이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사람을 성장시켜서 평안하게 만드는 수련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도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다음 편에 다시 뵙겠습니다.